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약국을 한 30년 했고요. 약국을 하다 보니까 한방을 연구하게 됐고, 연구하다 보니까 또 피부에 특화된 성분들이 어떤 건지 추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도 만들고 치약, 의약용품들까지 손대서 요즘 이제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이게 원래는 약사들한테 했던 주제가 조금 잘라서 와서 먹고 바르고 행복하고, 먹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 먹고 바르고 화장품을 바르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좋아서 행복하고라는 것들이 제가 모토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배달의약인데 세상 모든 고통을 모두 다 돌볼 수는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스스로 건강에 있는 치유기를 않는다. 근데 이 치유라는 게 되게 나중에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뭐냐면 치료라는 거는 감의 증상마다 약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치유는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시켜서 그것들이 병을 고치는 것들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피부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CMC인데 코리아 메디컬 큐어 코스메틱스 해가지고 피부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의 정의라면 분지성 피부를 스스로 낫게 하는 것들이 큐어 화장품이고요. 이런 배달의 큐어 화장품들이 CM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희 하기 전에 한번 화장품을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먹어서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바른다고 과연 피부에 좋을까 하는 제가 화장품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방 화장품을 개발할 때 대국생에서 처음 개발하신 선생님도 저희 회사에 같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는 이 숙제가 이거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방 화장품을 개발할 때 먹어서 피부에 좋은 것들을 바르는 것도 좋겠지 하는데 실제로 저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발라서 피부에 좋은 효과를 내는 건 피부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서 피부에 좋은 효과를 한번 예를 들면 심장에 좋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에 혈액이 잘 되고 발 돌고 영양도 잘 가 피부가 탄력이 있고 깨끗해지겠죠. 그 다음에 간에 해독작용들을 하는 거면 그걸 먹으면 간에도 독성물이 잘 빠지니까 피부가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겠죠.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면 푸석푸석한 피부들이 부종이 빠지게 괜찮아지겠죠. 폐를 좋게 하면 폐는 되게 면역 기능이니까 염증성 질환들이 잘 나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췌장은 밥을 잘 먹고 영양을 잘하니까 피부들이 또 영양이 잘 되는 이런 성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피부에 바르면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피부에 바르면은요, 그것이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역할을 해서 피부에 작용해야 되는데 그 흡수량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피부에 발라줄 때 작용 효과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병원성 미생물을 없애는 것들, 천연 항생물질들이 아마 제일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작용하는 병변을 일으키는 가장 큰 것들이 피부는 외부 환경에 많이 접해 있으니까 병원성 미생물들, 여기서 병원성 미생물이라면 세균, 바이러스, 진균, 원충 같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림프순환 촉진입니다. 제가 생리학 책을 읽을 때 림프순환이라는 페이지는 10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한 1200페이지 되는 책 중에. 그리고 그 중에 또 50%는 그림과 사진을 쳐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림프순환이 피부에 가장 좋은 것들이고 저는 이 림프순환 관한 특허가 저는 국내 특허 한 건, 국제 특허가 한 건, 국내 특허 6건에 아마 림프순환제로 천연물 화합을 만든 제가 최초 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대사를 촉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방대사를 촉진해서 지방의 피하 지방을 정상화시키면 지성 피부를 개선해서 정상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옷을 더 적게 더 집어넣으면 다이어트나 얼굴 성형에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동화 촉진은 뭐냐면 어차피 세포라는 게 단백질로 있으니까 단백동화를 촉진하면 세포의 막 세포가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결합 단백질들이 또 강화되니까 탄력도 보강을 합니다. 항염증 작용들하는 것도 피부 염증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특별하게 하는 것들은 모근의 성장을 촉진하는 거는 모근에서 바로 들어야 되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성의 기능을 촉진하는 건 고안이라는 게 이렇게 피부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피부망만 침투가 되면 고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이런 처방들 다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병원성 미생물 방을 저희가 요즘 사실은 화장품 때문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이후로 거의 모든 회사의 역량을 항바이러스 개발에 좀 투여해서 인상은 아직 돈이 없어서 못하고 전인 성성까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성 바이러스를 하는 건 항균, 항진균, 바이러스. 그래서 저희 바이러스 특허가 여기 지금 옛날 거 두 개 있는데 항바이러스제 특허만 저희가 5건이 갖고 있고요. 거기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원한 게 아니라 등록한 걸 얘기하는 거죠. 바이러스 방면하는데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아드eno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건데 항바이러스제가 피부에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피부병이 무슨 종류라도 바르는 연고는 똑같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냐면 화장품 약품 종합연고라는 게 있어요. 항생제, 항진균제, 스테로이드. 이 합쳐진 것들이 어떻게 돼? 거의 모든 사람한테 잘 모르면 나 그걸 줍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약국 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항생제를 잘 듣지 않는 염증들, 증상들 그 거의 대부분이 99.9% 이상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바르면 다시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화장품을 개발할 때 그냥 피부를 좋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문제성 피부를 도전하려고 그러면 항바이러스의 개발은 필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제 뭐냐 할 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뭐 또 설사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브라질 월드컵 때 한번 했었죠. 올림픽 때 그런 것들을 했는데 피부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특히 자궁경부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열거들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그 천연 항생 물질의 그 처방을 없거든요.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설정했습니다. 여드름 병을 아크네균에 대해서 해봤더니 9%서부터 이제 그 멸균에서 균이 안 자라는 항균력이 확실히 나타난 거죠. 이 실험한 시험만이 어느 항생제들이 잘 듣느냐 그러더라고 저희 보고. 그래서 항생제가 천연물질인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안 갈 테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완전히 9%에서 해결되는 거는 뭐 항생제 중에서도 좀 센 것들이 그렇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아토피 실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스테피콜 아우레우스 항생 포상기관의 독성 물질들이 아토피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성장들을 봤을 때 이거는 더 9%가 아니라 7%에서 이미 균이 어떻게 돼요?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항균력들이 충분한 것들을 확인했고요. 모랑충은 제가 제일 처음 특허를 받은 겁니다. 모랑충을 이건 저희가 개인 세정을 해가지고 모랑충을 여기서 PD에서 짜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했는데 죽기는 5분 만에 죽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다시 해봐봤더니 이렇게 녹더라고요. 이렇게 죽고 나서 그래서 30분이면 녹아서 없어져서 여자들은 사진을 찍어서 특허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받은 특허입니다. 이렇게 뭐 별로 이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게 저희 회사 YSKA라고 하는 천연 복합물 추출물인데 이것들 갖고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저희 회사의 모든 하여튼 잉여 이익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던 것들은 뭐냐면 선행 연구를 했는데 항진균, 항바이러스 분들을 저희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하고 한국화학연구원 바이러스 그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균작용들은 뭐 여기 이콜라이하고 뭐 폐렴감균 그런 것들에서 99% 정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아까 댕기바이러스, 댕기바이러스는 뭐 지금도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건데 영양이 있으면 그걸 약으로 개발하시고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84% 바이러스가 성장을 억제하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아주 초창기 때 했던 거고요. 이제 YSKA 갖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시작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돼? 최소 농도에서도 렘데시비르가 저희가 그 비교 약물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서 참 흥미있다 해서 원래는 정부에서 그렇게 그 선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겠는데 무슨 일인지 이렇게 다 취소가 돼서 그냥 우리 힘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찾아가서 했던 것들이 전북대학교 인수공동전염병원 무소에 되게 찾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는 탱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연결해서 또 아는 사람 소개시켜 받아가지고 간신히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황승용 교수팀에서 저희 바이러스를 갖고 인비트로 실험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와일드형, 델타 변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모두 그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건 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또 하는 것들을 인비보, 인비트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인비트로 실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면역 인자들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나중에 작년 말에 그 SCI급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저희가 논문 실은 게 4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2편, 또 작년에 2편, 4편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바이러스 기전을 밝히는 건데 조금 더 접근적으로 정리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이러스의 침입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비멘틴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부착해서 들어가는 그 단백질을 불활성화시켜서 바이러스를 감염을 억제하는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이러스 복제를 저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렘데시비르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어떤 세포에서 복제를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세포들이 바이러스 관련 면역 인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강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특히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시켜가지고 바이러스의 식이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 방면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렘데시비르는 딱 2단계 작용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타미플루는 2단계에서 복제가 끝난 것들이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는 것들을 차단을 해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4단계의 복합작용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연구되는 자료들이 요거는 이제 김범수 교수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 하겠고요.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그러면 요새 그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역 과잉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것들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다시 의뢰해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올 1월달에 아마 제가 SCM 논문을 실린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면역 관련 바이러스의 관련 면역 인자들은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그다음에 염증 관련 면역 인자들은 오히려 억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바이러스를 억제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염증 관련 반응을 오히려 막아주기 때문에 아까처럼 면역 과잉 반응이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면역 조절자라고 이렇게 명하더라고요. 그냥 보통은 면역 향상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면역 향상이라 면역 조절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건 다 인비트로 실험에서 나온 거고요. 인비트로 실험 같은 대학의 김범석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항목은 뭐냐면 조직 내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양을 비교해서 하는 거고 폐조직이라고 또 조직의 염증과 손상도를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조직 내 바이러스 감염 영역, 감염 부위의 크기를 따져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총 바이러스 양,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양과 위에 다른 건 위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양을 비교하는 거고 밑에는 살아있는 것 주어있다 포함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조직 염증 손상도를 봤더니 유의성 있게 조직 손상을 회복시켰고요. 그다음에 조직 내 바이러스 감염, 이건 전체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 있게 감소했다고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조직 내 바이러스 총량을 했더니 유의 있게 감소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YSK-A라는 성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그 교수님들은 꼭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강력하게 이렇게 원하는데 이 정도로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이런 실험들이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성이 많아서 등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약사홍련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했었고요. 이것들이 이제 햄스턴 논문으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논문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 개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자료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관련 그 인자들은 이렇게 억제해서 소염작용들이 농도 정도로 감소하는 것들, 지금 줄어드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확인돼 있고요. 대포 독성은 아예 없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NK 세포 활성화 쪽들은 또 농도 의존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들을 봐서 그 면역 증강 효과가 있어서 이것들은 거기서 얘기를 아까처럼 면역 관련 중에서 바이러스 면역 관련 것들은 향상을 시키고 염증 관련 면역들은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계가 없어서 시간만 해도 모르겠네. 그래서 면역 증강 효과도 아까 좀 그 선택적인. 그래서 저는 이 YSKA가 앞으로 저희 화장품에도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치약에도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먹는 그런 건강용식품에도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YSKA는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댕기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이렇게 여러 가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뭐냐면은 그것들이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주성분들이 뭐냐면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모약이에요. 여러분들 프로폴리스, 보스웰리아 아마 들어봤을 거고요. 다 모약도 교회 다니시면 다 들어보죠, 그렇죠? 교회 가면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목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선물을 줬던 게 황금하고 그 다음에 유향하고 모략을 줬어요. 근데 그 유향이 보스웰리아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를 키우는 돈이 필요하니까 황금을 줬고 그다음에 애가 그때는 병이 전염병이 되게 약하적이 하니까 전염병들을 고치라고 유향과 모략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프로폴리스, 유향, 모략이 제가 YSKA라고 하는 그 주성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식물들의 항생물질거든요. 잠깐 몇 시간 됐죠? 그래서 식물들의 그 성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식물에 감염되는 그렇죠?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 항체 같은 건데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냐면 자 이거는 식물 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체인데 자 여러분들 식물에는 동물 감염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 동물에는 식물 감염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아요. 근데 평생이 아니라 수십억 년을 걸려보지 않은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식물 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물질이 동물 감염, 그것도 가장 고등동물인 인간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억제할까 하는데 숙제가 좀 되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얘가 처방을 잘 골랐어. 만들어서 이게 잘 듣는 거 하다가 그 효과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야 이게 왜 그렇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원리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풀어온 것들이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자 이제 가설을 세웠죠. 제가 태초의 지구 역사가 한 46억 년 된다 그럽니다. 46억 년에서 태초에 그 진핵 그 박테리아가 생긴 게 약 그 지구 탄생 6억 년에서 10억 년 사이에 생성됐다 그래요. 근데 저는 구조상 그 박테리아가 생기기 전에 태초에 원시 바이러스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구조상 훨씬 더 간단하니까 순수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태초의 박테리아에도 그 원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태초의 원시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진화하면서 동물과 식물은 나눠지고 지금까지 이르렀잖아요. 40억 년을 거쳐서 진화를 거쳐서 그때 그 원시 바이러스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변경되지 않고 그것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식물과 동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갈라졌으니까 그때 지금도 식물 감염 바이러스에도 그것이 작용하는 그런 항체라면 동물 감염 바이러스 똑같은 부위를 공격하는 그런 그 항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식물 감염에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가 동물도 감염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거는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페니실린이라는 푸른 곰팡이에서 나타난 균을 억제하는 성분을 찾아가지고 전 세계를 인류를 세균에서 구했던 그 페니실린이 있었다면 저는 아까 말했던 YSK가 그 전 세계에서
수많은 명의 바이러스를 또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YSK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정부 투자도 정부 연구 자금도 많이 받고 저희도 많이 투자했었는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다 삭감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억울하더라도 7억을 받았는데 80%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쥐과학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인비보 실험에서도 뭐 면역적들을 수용시켜서 하는 건데 그것들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설명 듣고 약사 없는 애들 이렇게 게시됐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면역과는 전환해서 또 올라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따지면 저희가 YSK라는 약 그 성분의 효능은 항균, 항진균 작용도 있고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약국에 한번 출시해봤습니다. 안티코알이라고 해서 코에 뿌리는 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코에 뿌리는 건 되게 의약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화장품 만들고 약사들 뭐 추천하는 거 줬더니 또 약사들 장관들이 잘 따라 공감하거든요. 코에 뿌렸더니 목 아픈데도 목 아픔도 사라지고 비염도 사라지고 기침도 치통, 편두통을 코에다 뿌리면 편두통이 사라집니다. 또 어떤 분이 시키셨는데 여성분들 질들 가렵고 냄새나는데 거기 뿌리니까 질 가벼움증도 해결돼요. 그걸 똑같은 성분을 또 연고로 만들었습니다. 연고로 만들었더니 가려움증, 피멍, 저게 피멍 개선하는데 되게 좋아요. 저기에는 이제 림프순환 성분이 피멍을 개선하거든요. 통증, 피부염들, 벌레 물린데 약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벌레 모기한테 물렸는데 금방 발랐더니 손가락 뗄 때 안 가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아토피나 무좀, 항진균 작용이 있어서 무좀들 각질들 있잖아요. 각질들 바르면 각질 용해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각질이 없어졌어요. 근데 무좀 진균을 잡으니까 잘 각질이 안 생겨요. 왜냐면 그 원인이 무좀인데 무좀이 없어지고 곰팡이 없으니까 각질이 안 생기는 그런 효과를 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폼앤팩 그냥 폼클렌징 계통을 만든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주성분이 모낭충 죽이는 거하고 YSKA가 주성분이었는데 모낭충 죽이고 여드름들, 피부 트러블들, 가벼운 피부 트러블들, 민감성 피부 같은 것들은 저는 없어지는 걸 봤어요. 저는 민감성 피부들 여러분들 피부 그냥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민감성 피부를 바이러스 피부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테로이드밖에 안 듣는 모든 피부 질환들의 거의 대부분은 저는 바이러스 영향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는 화장품을 만든 약국에 보고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약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사들한테 가서 여드름 때문에 왔어요. 근데 여드름에 필요한 그 의약품인 연고를 달라 그랬는데 약사가 이거 더 잘 되게 줬어요. 근데 그거 줬는데 그게 만약에 의약품보다 덜 들으면 약국에 가서 난리를 치겠고 그 약국을 안 가겠죠, 그렇죠? 믿을 수 없다고. 근데 그것이 의약품보다 개발된 연고보다 확실하게 좋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약국에서는. 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약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희 제품들이 아까 닥터 에스키멀 제품은 약국에 있는 그 제품 하나로 모든 연고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화장품이 어떻게 약을 이겨?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천연물 아까 누가 굉장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천연물이 한 500종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따리에서 요즘은 잘 없는데 보따리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550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모든 유통되는 한약재를 다 뒤져보니까 550종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550종류를 약효 분석을 하면 점점 튀니까 식품을 봐도 알겠어요. 식품 종류 한 100종류, 근데 건식 원료 한 150종류 해가지고 한 700종류를 성분 리스트를 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약효 분석을 어디쯤 있을까 하고 그 중에서 복합적으로 효과가 많은 것들은 다 뺐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많다는 건 한꺼번에 여러 군데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 증상이 포함된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단순한 걸로 차라리 필요할 때 배합해서 쓰자는 주의로 저는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겼고요. 이제
약국 시장을 이제 다시 이제 충분히 약국 시장으로 단련이 됐으니 이제는 이제 뭐냐면 약국 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에 가서 또 해외 시장에 가서 한번 우리가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피부 트러블 첫 번째는 여드름별로 아까 이건 지방대사 촉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SKA로 여드름을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처음 들어보신다는 저는 황당한 얘기 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화장품이 의약품을 이겨? 그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약국에 팔리는 제품들을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닥터 에스키놀 포르테제라 노랗게 된 10ml짜리를 3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스퀵이라고 성분은 뭐냐면 거기다가 박하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농도를 좀 달리해서 노란 거는 한 6배 정도 강한 이 정도를 집어넣고, 그래서 예스퀵은 농도가 좀 낮게 집어넣고, 거기다 박하를 집어넣습니다. 멘톨향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멘톨향을 집어넣으면 피부 받기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예스퀵은 여러분 발라보시면 피부 밖은 별로 안 시원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멘톨도 한 10분의 1 용량밖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좀 시원하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피부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림프순환 촉진 효과가 피부에 바른 그런 다른 유효 성분의 그런 흡수를 돕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다 아까 그 6배 용량에다도 집어넣더니 할머니들이 오히려 무릎이 시리다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짙은 거는 그 약효를, 그다음에 약효 떨어진 것들은 그래서 운동 전후나 아니면 벌레 물린데 이렇게 쓰게끔 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출신 약사다 보니까, 그리고 마케팅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효과를 뛰어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화장품하고 비교를 하시겠지만,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약이니까 약보다 더 좋지 않으면 제품을 개발을 안 해요. 그것도 한 번 발라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그냥 막강한 무기를 갖고 이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일반 시장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손잡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을 텐데 저기 바깥에 오셨어요. 우리 저기 윤준 대표님 보니까 중앙대 약사 출신인데 80년대 우리가 85년 처음에 연구원에 오니까 우리 중앙대 약사 출신이신 우리 남궁경 위원님이 그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앙대 약대 쪽으로 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90년도에는 저기하고 중앙대하고 너무 유도해서 그 협력단장 교수님들은 그쪽에도 화장품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식사하면서 저희 연구에는 뭐 과제든 저희 협업 제품 개발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 김현정 교수님께서 해양 천연물의 균형성과 교육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교수다 보니까 앞서 발표해 주신 분과 같이 제품에 대한 부분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지속 가능한 뷰티 트렌드라는 내용을 좀 담아서 해양 천연물의 기능성과 적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양학과에 있다 보니까 해양 천연물 위주의 연구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목차는 해양 천연물의 정의와 지속 가능한 뷰티 산업 내 역할, 그리고
화장품 적용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해양 천연물 소재를 지속하는 뷰티에 적용을 할지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해양 천연물은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에서 유래된 성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해양 생물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조사되고 보고된 거에 반해서 실제 서식하고 있는 애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생물 중 80% 이상이 바다에 서식을 하고 있지만 90% 이상은 미이용 자원, 즉 보고되지 않은 자원들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들이 왜 중요하냐? 바다는 육상과 다르게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고, 또 심해 같은 경우는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갯벌이나 이런 주변 서식 생물들은 조수 간만의 차이를 겪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독특한 생리 활성 성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을 이제 화장품 소재라든지 다양한 기능성 성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난 30년간 새로 개발된 의약품 중 60% 이상이 천연 유래 성분들이고, 육상 생물 대비 이 해양 생물에 대한 이제 성분들에 대한 이제 개발 사례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써 있는 5번에 써 있는 것이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생물들에서 유래된 고분자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 동일한 성분을 합성했을 때 만들어진 성분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합성을 아무리 잘한다 하시더라도 조금 다른 독성을 가진 성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용기들의 분포가 균일하게 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안전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뒤에 또 그림이 나올 테지만 이 생물들은 우리 성장도 하고 생식도 하고 발달도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다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고, 그 대사 과정에서 1차 대사 산물 그리고 2차 대사 산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대사 산물들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리활성 물질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 동물 한정했을 때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대략 1.5 곱하기 10의 12승계 정도의 대사 산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수천 개 정도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분석 기술의 한계 때문에. 특히 해조류 같은 경우는 2,400개 정도밖에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뭔가 활용을 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더 아주 소수다. 그래서 이 해양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PPT가 아닌가 본데. 자, 네, 아니 괜찮습니다. 이 해양 천연물이 아까 1차 대사 산물과 2차 대사 산물이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이제 1차 대사 산물은 말 그대로 우리 잘 아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애들이고, 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생합성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성분들이 바로 2차 대사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서식할 때랑 북극 지방에서 서식할 때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추위라는 환경을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물질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 게 바로 2차 대사 산물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그림에 보시면 아마 그림은 있을 거예요. 해조류나 미세조류에서 이런 2차 대사 산물들을 보고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성분들이 각각 어떤 효능들을 나타내는지 쭉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이제 그 아주 제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놀류, 그다음에 플로로탄닌, 카로테노이드 이런 애들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이제 그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제품화한 사례들이 이렇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양 천연물의 중요성을 지속 가능 뷰티 측면에서 이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 이 자원의 다양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양성 성분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다 보니 또 빠른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 자원으로서 이 해양 천연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클린 뷰티라고 해서 지속 가능 뷰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의미고요. 클린 뷰티가 그 안에 성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클린 뷰티라고 하는 소재로서 이 해양 천연물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린 뷰티가 뭐냐 아시겠지만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여기 보시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하고 투명한 원료로서 유해 화합물질은 배제가 되어야 하고, 자연 유래 성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특히 자연 유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원료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원료에 대한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걸 원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 포장재나 이런 것들이 폐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게 이제 윤리적, 사회적 책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업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동물 실험 반대, 즉 크루얼티 프리라고 해서 지금은 뭐 동물 실험을 수행한 그 제품을 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도입을 하다 보니 동물 실험을 반대하기 시작한 시점이 2004년이고 이제 딱 그 법제화된 게 201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쭉 이 클린 뷰티 천연물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례를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공정거래나 소비자 지역사회와 소통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해양 천연물이 이 클린 뷰티 소재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앞에 설명드렸던 소비자의 이런 친환경, 지속 가능성, 건강 지향성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성분 연구만 합니다. 즉 어떤 성분의 추출물을 좀 확보를 해서 효능이 있나 없나, 주로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의 제품으로서의 가능성, 활용 가능성, 어떻게 하면 이걸 마케팅화해서 잘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고민을 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기술 이전을 좀 해보고 싶어서 업체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교수님 이거는 그냥 단순 추출물들이고 효능도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좀 찾게 되었던 거라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거 네,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엊그제. 그래서 스코프스 DB에 들어가가지고 마린 내추럴 프로덕트를 키워드로 해서 논문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 그리고 2010년 이 기점을 딱 변곡점으로 삼아서 논문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나라를 보면 중국과 미국, 인도 이런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이런 곳에서 논문들을 많이 발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그 높은 축에 상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추가의 키워드를 넣어봤어요. Sustainability, 즉 지속 가능성을 같이 한번 찾아봤는데 논문 수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문이 발간되기 시작한 게 똑같이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증가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관심도나 트렌드라는 거를 논문도 따라가고 있고 연구도 그렇게 쫓아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특이한 거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순위가 밀립니다.
쭉쭉쭉쭉. 다른 나라들, 유럽, 특히 유럽이나 여기 보시면 중국, 또 인도, 그리고 브라질이 또 상위권에 포함이 돼요. 우리나라가 아직 지속가능 뷰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데이터로 좀 알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좀 관심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지속가능한 해양 천연물을 이제 다룰 때 있어서 어떤 게 챌린지가 될까? 일단 해양 천연물에 뭐가 효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남획을 하죠. 많이 일단 원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해양 생태계 균형 파괴되고 다양성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좀 극복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3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보면 선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라메르, 피토메르, 그다음에 카본 웨이브라고 하는 3군데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챌린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라메르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바다 켈프, 숲을 이룰 정도로 바닷속에서 굉장히 크게 그리고 빨리 자라는 생물입니다. 해조류고요. 이 켈프에서 발효를 시키고 여기서 유래된 미라클 브로스를 이용을 해서 제품화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이 라메르가 왜 그런 지속 가능한 부분이냐? 이 해초를 켈프를 수확을 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손으로 채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핸드 하베스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손으로 그걸 채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켈프 해조류 같은 경우는 생장 주기가 있어요. 생장 주기를 잘 맞춰주면 계속 키우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업체 그 지역에서 켈프를 채취하는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채취할 건지 지역 주민하고 굉장히 잘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정한 조달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해양 보존 활동에 펀드를 조성을 해서 해마다 다양한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속 가능성을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피토메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제 조금 적게 채취하겠다라는 거, 필요한 양만큼만 채취하겠다는 건데, 피토메르는 뭐냐면 바다에서 직접 채취하는 게 아니라 육상에서 내가 필요한 해조류를 직접 키워가지고 그 키운 애를 이용을 해서 제품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조류 배양장을 가지고 있고 육상에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식의 해조류들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 직접 자연 채취한 애들과 이렇게 육상에서 양식한 애들의 차이가 뭘까요? 품질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연 환경에서는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지 해수 안에. 그래서 뭐 중금속 얘기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직접 배양을 하다 보면 배양액을 컨트롤할 수 있고 환경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할 때 이거를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접근법을 쓰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코서트에 이제 인증을 받아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20개 정도의 그 성분들을 이용을 해서 제품화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이제 업체는 카본웨이브라는 업체인데요. 이 카본웨이브는 주로 어떤 해조류를 이용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자반이라는 이제 해조류인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남 해안가라든지 심하면 제주도 해안가까지도 중국에서부터 막 모자반이 때로 몰려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일정 시기마다, 그래서 걔네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침범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잘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하고 실제로 해안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모자반 물이에요. 이거를 다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제 지자체마다 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완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실제로 비료로 활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비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효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본 웨이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냐면 여기 유화제, 천연 유화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품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비건 레더, 즉 가죽이죠. 가죽을 만들어서 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거되는 양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업사이클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업사이클링. 이게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자반의 생태적 가치를 경제성 평가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해본 건데 실제로 모자반 1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흡수 우리 지금 난리잖아요. 탄소 중립.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연구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종마다. 자, 그때 1톤을 가지고 했을 때 CO2 183kg을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비료로서는 1.2 제곱킬로미터를 이용해서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료로 쓸 수 있다. 1톤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어느 정도 45kg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해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의 경제성도 있구나 라고 이제 그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뭔가 이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세 가지 업체 한번 이런 지속 가능한 뷰티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보셨는데 어떠신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기능성 소재 개발 동향과 화장품 적용 사례인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이제 해양 바이오 소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식품이나 의약품, 화학물질, 에너지 여러 가지 R&D 서비스 등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여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해양 바이오 산업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27년까지 1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거다.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양 바이오가 이렇게까지 각광받을 줄은 몰랐어요. 정부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기업도 4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다고 실제로는 알려져 있고요. 이제 뭐 대표적인 기능성 소재들 다 아시는 생체 접착제, 불가사리 활용한 제설제, 그다음에 비만 개선용 해조류 성분들 이거 외에도 화장품들은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지금 산출이 되고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이제 각 기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이긴 하지만 그 전 단계 이제 우리처럼 아무런 그 소스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를 도와주는 곳이 이제 해양생물자원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다양한 생물 자원들을 확보를 해서 추출물을 만들어서 각자 본인들이 만들어서 일정 부분들을 다 뱅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 이거 모자반 추출물 특히 에탄올 추출물이 필요한데 오늘 가서 꼭 찾아봐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 나와요. 내가 제주도에 있는 모자반을 원하냐 완도에 있는 모자반을 원하냐 지역별 그 추출물들을 다 조사할 수 있고요. 그거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효능을 스크리닝할 정도는 받을 수 있고 향후에 이거를 뭐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좀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협약을 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공동 연구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실제로 이거를 기술 이전에서 수익을 상출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주 TP에서 이런 DB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해양 천연물 쪽은 제주 TP DB가 있었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었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추출했냐 물어보고 분양받을 수 있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받았었는데 요즘은 이 해양생물자원관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 저는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학교 내 기초과학연구소에서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이 과제는 화학과 교수님들과 저희 해양학과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과제인데, 실제로 컨셉 자체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결국은 해양 천연물을 이용한다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어쨌든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해양생물들이 활용을 해서 자기 몸을 키우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흡수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블루카본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는 바이오매스다라는 이제 개념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 블루카본 바이오매스를 실제로 채집하고 소재 추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 시설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웰리스 소재, 즉 화장품 소재라든지 헬스케어 소재들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쪽을 개발을 하고, 또 화학과 교수님들은 에너지 저장 소재, 2차 배터리 소재라든지 바인딩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셨어요. 그리고 CO2 분리막 소재도 개발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고가의 기술 이전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재들을 다 만들고 실제로 제품화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과제가 수행이 된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CO2 분리막을 가지고서 실제로 고순도의 CO2를 공급을 해요. 어디다가? 육상 양식장에다가. 뭐가 양식이 되는 거냐? 해조류가 양식이 되는 시설로 공급을 해서 여기서 해조류를 양식을 합니다. 그 해조류는 우리가 고부가가치 성분들을 뽑아낼 수 있는 해조류가 되겠죠. 뽑은 걸 배양한 거를 다시 추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도는 거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걸 큰 원대한 꿈으로 해서 과제를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수행을 했고요. 그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바이오매스는 여기 나와 있는 해조류와 염생식물을 좀 타겟으로 했습니다. 염생식물은 다들 아시겠지만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함초 들어보셨죠? 함초.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건 갯금풀. 갯금풀은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표적인 외래종. 그래서 우리 갯벌에 서식하는 다른 염생식물들의 이 갯금풀이 서식하다 보면 토양이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다른 토종 염생식물들이 잘 서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다 포크레인 끌고 가서 다 파냅니다. 파내고 수거를 해갑니다. 그걸 해마다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한 1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에서 염생식물 갯금풀이 자랐는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반 이상이 줄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정책의 효과인데 근데 최근에는 이게 뭐냐, 갯금풀이 워낙에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를 블루카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그냥 제거하지 말고 키워가지고 블루카본을 좀 제거하는 측면에서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거한 그 갯금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강화도 동막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냥 발효시켜가지고 비료로 쓴다거나 이렇게 한다는데 쉽지 않아요. 거기서 또 자라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이제 생물종을 좀 모았고요. 이게 염생식물 총 14종, 그다음에 해조류 13종을 여러 곳에서 직접 채집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양생물자원관에서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일단 연구는 이런 식으로 쭉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바이오
바이오매스의 추출물을 일단 확보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제 가장 큰 바틀렉이 이 추출 방법이 너무나 올바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에탄올 추출 혹은 뭐 다른 분해물들 이런 것들이 주로 되다 보니 이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랩에서 직접 효능 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제가 독성 전문가예요. 전공은 생화학이고 그러다 보니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수행을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순히 효능이 있다. 효과가 요만큼 줄어들었다. 유의하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교수다 보니 논문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자세한 작용 기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용 기작을 찾는 연구들을 주로 수행을 했고 또한 이제 어떤 성분이 그 추출물 중에서 어떤 성분이 유효한 성분으로 작용을 하는지까지 규명을 해서 여러 가지 제품화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각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주로 미백과 아토피, 주름개선, 보습 이쪽이라서 이 조사를 쭉 해봤고 실제로 저희가 체크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거 가지고서 연구를 해서 특허나 논문들을 쭉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생식물도 다음과 같고요. 작은 랩에서 이걸 다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성 중에서도 이 미백과 아토피 개선, 즉 항염증이 되겠죠. 이 두 가지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소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먼저 이제 하나하나 예를 좀 설명드리면 이건 항염증 소재인데 제가 항염증 소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객금풀 그 버려지는 객금풀을 추출물로 만들고 실제로 여러 가지 분해물을 제조를 한 이후에 항염증 효능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염증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피부에서 염증에 대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아토피잖아요. 그 아토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피부 모델을 좀 구축을 해봤고 그게 바로 이제 핵켓셀에다가 아토피와 유사한 염증 반응을 유발을 인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인터페론 감마와 TNF-알파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이고요. 이거를 처리를 인위적으로 하면 진짜 아토피 상황과 유사한 피부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추출물들을 처리를 쭉 해보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쭉 한 거죠. 봤을 때 객금풀 추출물이 이거는 지금 MDC와 TARC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 가려움을 유발하는 아토피가 발생했을 때 가렵잖아요. 그 가려움을 유발하는 케모카인류예요. 얘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지금 아토피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엔드포인트로 이것들을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인터페론 감마와 TNF-알파를 처리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올라간 상황에서 추출물들을 농도별로 쭉 처리했더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 여러 가지 분해물들을 가지고서 측정을 했고 실제로 이거는 피부 세포에서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화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시 감소하더라.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감소하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TNF-알파와 인터페론 감마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가운데 메카이네이즈들 다양한 메카이네이즈들의 활성화가 유도가 됩니다. 유도가 되고 중간에 이제 이 핵안에 들어가기 전 단계 NF-카파비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게 활성화가 되면 핵 안에서 TARC, MDC를 이제 전사를 막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가려움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데 추출물들을 쭉 테스트를 저희가 4가지를 이제 항염증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걔네들의 작용 기작들이 얘네들을 모두 다 건드린다. 약간씩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추출물마다. 그런데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이런 작용 기작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알아냈고 그걸 가지고서 논문도 내고 특허도 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 전사체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TARC
RCA, MDC 이 레벨만 가지고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것보다는 뭔가 유전자 중에서 뭔가 이 항염증과 관련된 독특한 유전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감소하는 대표적인 유전자들 몇 개를 선별을 했고 똑같이 일단 추출물들 스크리닝할 때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동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졌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유효 성분도 동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경기바이오의 분석을 좀 의뢰를 했었고 근데 거기가 지원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저기 아는 분 통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또 분석을 의뢰를 해서 좀 결과들을 많이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떠막살이라는 해조류고요. 이거는 그 지춘이라는 해조류입니다. 둘 다 갈조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로로글루시놀과 같은 플로로탄닌계류들이 그런 효과들이 주로 관찰되더라. 또 알려져 있고 이거는 많이들 드시는 방사무늬 김입니다. 김도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걸로 보제 찾아졌고요. 두 가지 이 카로테노이드들이 그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더라 라고 이제 밝혔고 아까 말했던 객금풀 같은 경우는 아이소오리엔틴이라는 이제 해조류와는 좀 다르잖아요. 해조류는 아예 분류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유들이 아닌 전혀 다른 안티히스타민계 성분이 그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 특허들을 냈고 다음은 미백 소재고요. 저 시간 되면 말씀해 주세요. 미백 소재가 네? 미백 소재 같은 경우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하는 실험법을 좀 세팅을 해서 쭉 효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알파 MSH로 인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멜라노사이트의 멜라닌 함량이 확 증가하죠. 상황에다가 추출물들을 처리를 해서 얼마나 저해를 시키느냐 그걸 좀 봤습니다. 이거는 염생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객금풀 말고도 그 옆에 키가 작은 잡초처럼 생긴 애들이 자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을 지체라고 해요. 지체. 이 지체에서 유래된 추출물들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미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한. 그래서 실제로 알부틴만큼의 효과를 나타내고 이 농도는 15마이크로그램 per 마이크로리터 굉장히 저용량이거든요. 여기서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더라. 화이트닝, 타이로시네이즈 발현량도 저해시키더라. 그런 것들 쭉 마찬가지로 작용 기자까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찾아냈는데 여기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알파 MSH를 처리를 하게 되면 사이클릭 AMP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이클릭 AMP의 레벨이 확 증가를 하면서 요 크랩과 MITF라고 하는 전사인자의 발현량을 증가를 시켜요. 이 MITF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유도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얘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멜라닌 함량이 높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작용하는 애들이 크랩도 있고 여기 보면 얼크, P38과 같은 메카이네이즈들의 작용도 이제 같이 관여를 하대요. 얘네들의 활동, 액티비티를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게 빨간색이 이 지체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인데 CAMP 레벨도 감소를 시켜요. 추출물 자체가. 그러니까 상위 단계에서부터 저해를 시키는 역할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여러 가지 이 패스웨이 상에 작용하는 단백질들, 주요 단백질들의 활성을 이제 감소를 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MITF 레벨이 줄어드니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작용 기전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체뿐만 아니라 4가지 추출물에 대한 효능을 동일하게 이제 비교를 해봤고 실제로 효과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얘네들의 이제 성분들을 같이 규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조류 같은 경우는 후코잔틴이라고 하는 성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코잔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얘네들이 이 해조류에서 특히 홍조류에서 대표적인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더라라는 걸 찾아냈고 그다음에
지체 같은 경우는 루테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역할을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아직 이 샴가막살은 어떤 물질 때문인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시면 기꺼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의 특허와 논문을 도출을 했고요. 보습, 그다음에 주름 개선 효과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객근풀이고요. 보습은 객근풀과 지체에서 효과가 나타났어요. 다 염생식물이죠, 대부분이. 그리고 이 결과들을 저희 이제 연구소에 DB를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활용한 그 생물들의 표본부터 유전자 정보 그리고 추출물 정보 얘네들을 모두 DB화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해양생물 자원관처럼 분양도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적 뷰티 트렌드를 고려한 해양 천연물 소재 개발 제안입니다. 화장품 제안이 아니라 소재 개발 제안이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화장품 개발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자 어떤 이제 얘기냐 하면 저는 이제 스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품화하기 전에 어떤 소재가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지속 가능 트렌드 즉 뷰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양 천연물 소재는 어떤 성분들이 그런 효과들을 나타내는지 이제 찾아냈고 물론 이 소재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수입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가예요. 그래서 이 해수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진행이 됐고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유효 성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원물에서 최대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효능 예측 기술을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활용을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방법들이 추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시간이 막 쫓기다 보니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지속 가능 트렌드를 좀 소재에 좀 접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여드리는 염생식물은 어쨌든 수거를 해야 되고 리사이클링을 해서 뭔가 자원 이 지속 가능 뷰티라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소재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수거하는 애니 있고 수거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토피 소재로도 적합하고 그다음에 주름 개선도 있고 보습 효과도 있는 아주 유용한 성분이란 말이죠. 이런 그 성분들을 가진 애를 추가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그 가치까지도 접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객근풀 같은 경우는 단년생이에요. 단년생. 그래서 이걸 제거한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10억 원 가까이의 돈을 투자를 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고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조류를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리사이클링 사이클 플랫폼에다가 적용을 해서 여기 육상 양식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에 있던 피토메르와 같은 그런 지속 가능 뷰티 그 전략을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 그 김장균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 육상 양식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부 해조류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것들을 좀 대량으로 받아서 실제로 원물화하고 그거를 소재화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피토메르와 같은 지속가능 뷰티 그 전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뷰티 제품 개발을 했다라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다음에 소비자 참여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객동풀도 그렇고 이 육상 양식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친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블루카본까지도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 유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같이 활성화를 시키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지 원료가 만들어지는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일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원물부터 소재화 이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매출에 기여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거죠? 마지막인데 네, 거의 끝났습니다. 2장 남았습니다. 저희가 쭉 이제 확인한 그 추출물들의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서 효능 평가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실제로 관심 있는 업체들의 협업을 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 이제 소재로서 이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양 천연물들은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건 다들 아셨을 테니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 환경적으로 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소재로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시장에서 적용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상용화하기도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업체분들과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같이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안내하기 전에요. 이따 끝나고 차를 두시고 바로 길 건너가면 저 지하 1층에 식당이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다시 오셔서 차 가시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초기에 그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마 저희 계속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 말씀 드릴 거예요. 대기업은 제품을 나오면 회사 브랜드가 잘 나가는데 중소기업은 우리 김현정 교수님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그 화미사 같은 경우도 저하고 저기 시작하면서 다시마팩 가지고 미국에 30억 수출하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3개월 만에 중단이 왔어요. 뭐냐? 그 다시마 디톡스에 대한 에세이 논문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15건 중에 12번 다행히 저희 같은 부서에 서울대 그쪽 부분이 계셔서 보니까 12번이 오리지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 논문 3만 원짜리로 딱 출력해서 보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 오픈이 되고 나서 다시 그 구입 쪽에서 90억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커지듯이 이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또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게 하기 전에 신약 개발이나 면역을 뭐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 연구소장 그다음에 의대 교수님들하고 사실 제가 문화지만 그 제 네트워크 때문에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를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이제 권영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주의 그 콩에 대한 그 특산물 가지고 했다가 저하고 시작하면서 그 천연초 가지고 하면서 제품이 한 100몇 개로 늘어났듯이 이렇게 천연초 같은 건 서울대나 이런 쪽에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게 우리 교수님 알겠지만 피부 재생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그 삼체류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71가지를 갖다 각 화장품이든 면역이든 각 그 뭐 어떤 혈압이든 나름대로 당뇨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부분도 있듯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가되 우리 인천에 뭐 오늘은 안 왔지만 그 테라코 같은 경우는 그 수박을 이용해서 자기 독특한 그 특화나 화장품을 개발해서 작년에 대만에 1억 5천, 베트남에 3억
이렇게 수출하듯이 그러니까 요즘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도 어떤 특화된 그런 아까 교수님 말대로 그 특화된 제품을 개발해서 가면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과거 지금까지 소재나 원료 신제품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내가 전념해서 같이 우리 주위에 계신 교수님도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작년도 그랬지만 사실은 제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에 그 판로를 좀 뚫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쪽에 이제 매장도 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이게 중단됐는데 왜냐하면 포르투갈이나 그 스페인을 가게 되면 옛날에 그 본인들이 했던 그 나라에 만약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세네갈이나 남미 콜롬비아 통해서 지역에서 우리나라 그 K 화장품에 대한 그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제 해외 쪽에 좀 풀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계속 지금 그 지인들하고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거기 가서 전문가 통해 가지고 같이 구축까지 해놨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됐는데 어쨌든 제가 올해 내년 계속해서 팔로우 부분을 좀 뚫려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천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한 회원을 많이 모집을 안 합니다. 물론 컴퓨터 같은 거는 300개 기업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인천대는 지금 우리 그 정진우 계장님이 우리 그 제 그 단체방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우리 지금 그 관련된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만약에 우리 김현정 교수 같은 오늘 이제 오셨지만 필요하다면 이제 김현정 교수님을 이제 초대해서 올릴 건데 만약에 김현정 교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우리 관련된 화장품 업체를 모집해서 정부 과제든 참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장점은 그거 하면 99% 과제가 된다는 얘기를 정부 과제도 하는데 초인계를 오늘 하신 분은 지금 다른데 그 중요한 부분 때문에 안 왔는데 아까 마른숙이나 이 그 해양신문에서도 100%그 노하우 그 기름을 추출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정부 과제도 되고 그다음에 또 따라서 화장품도 개발 아까 말씀처럼 화미사 같은 거 아까 저기 과외 그 과정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일 시드 카드가 됐던 거는 저기 다시마백 때문에 시드 카드가 돼서 이렇게 뚫는 것처럼 아마 여기 참여한 기업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대구에 우리 대표님도 오셨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경기 바이센터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 기업 입주하게 되면 2년 동안 100% 무료로 뭐 조사든 뭐든 실험도 해줘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저는 그 아까 제약회사나 다른 분들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렇게 엮어드리고 아마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말씀드려도 만약 인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소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김현정에서 필요하시다면 그 단체방에 초대해서 서로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트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대표님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 제약회사에서 자기들 그 납품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 연구원들이 절대 통과를 안 시킨답니다. 왜? 자기 연구원들이 다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걸 했다가 다시 반품시키면 회사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기업들을 참여 안 시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독자적인 자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서 그렇고 지금도 우리 대표님 닮은 지방에서도 저랑 그 부산 쪽에서도 같이 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위에는 제가 지금 우리가 키스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생태계를 다 구축하고 있고 뭐 여기 필요하다면 이제 나중에 인천 같은 우리 지금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인천대 총장님은 우리 인천 ICT 고문으로 보신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기업 간에 또 우리 그 대학 간에 연구기관 간에 협력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가 다리 역할을 할 테니까요. 제가 올해로서 키스트 4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 날고기는 제약회사 다 합니다. 연구소장님들 대표님하고 사업을 같이 연구도 했고 신약개발도 같이 했고 뭐 제가 문외한에게 또 서울대 의대 교수님하고 면역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인프라를 제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할 거고 저는 내년 말까지만 이제 이 연구회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구회 저기 이 부분을 키스트에서 저어진 시간이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는 조금 이제 1년 정도는 제가 뭐 한 이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계속 뒤에서는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 거 그냥 참여하는 기업들이 저한테 부탁하신 것도 있고 제가 그 자료도 많이 있지만 그걸 오픈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경기도 같으면 시군별로 무료로 신청하시면 담당 연구원을 통해서 그 기업의 고민을 좀 해결하면서 지자체나 정부 과제를 통해서 좀 도움 드릴 거고 또한 우리 그 화장품 연구의 그 성무가 오늘 저기 회의 때문에 안 왔는데 과제도 다 해주고 과제 아까 구매 조건 2년에 2억짜리 안 된 것도 10억짜리 만들어서 도움도 드리고 했듯이 여러분들 그 시간이나 그걸 좁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제조 하는데 좀 도움 드리는 게 우리 목표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주 아마 우리 지원장님 우리 패밀리기업이 아마 이달 말쯤 모집을 하죠. 아 그리고 여기 이거 이번 달 말 정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저기 10분 맨 밑에 보면 ICT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신청서에다가 우리 TCT 제가 2010년 만났지만 이렇게 한 장 정도만 나중에 그 작성해 주시면 되면 이게 국내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김은정 교수님이 우리 나당구세 아니 저기 우리 저기 나당구세 우리 권영미 대표님이 필요하다면 우리 김은정 교수님한테 우리 전문가 비용을 드리고 뭐 몇 개월 동안 그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도움 드릴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저희가 수도권에 올해 한 50개 정도 할 것 같은데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한 장이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기업의 좀 경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드리고 특히 저희는 PT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을 도와줘서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죠? 그 계장님 그렇게 하나만 더 이거 식당은 바로 여기 되고 여기 길 건너가면 여기니까 아까 저기 제거 앞에 좀 띄워주시고 마지막 예, 이걸. 아니 이거 제거 잠깐만요. 맨 아까 그거 맨 뒤에 거 제거 기업들 아까 기업단에 제가 이제 아까 그맨 말씀드린 우리는 이제 추적해서 계속 관리를 해준 맨 아까 제거 마지막 페이지 맨 앞에 맨 앞에 빠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업의 대입이라서 아까 우리 교수님 모르시던데 ENS 코리아. ENS 코드 마지막 화장품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화장품을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2011년부터 제가 이렇게 10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12년 동안 제가 과제 책임자다가 이 기업의 담당자가 하나도 안 바뀌고 제가 계속 이 전문가들 투입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은 한 500억 가고요. 지금 직원이 연명해서 지금 한 200명 간다고 저기 대표님 그러시더라고요. 워낙 이 대표님 바쁘신데 그래서 이분도 원래는 아까 말씀 음식점에 있었는데 그 뭐죠? 옛날에 그 갖고 하는 그 화장품 그 대기업의 그 연구소장했다 가셨지만 그분이 PRS 이 제조원도 가르쳐주고 또 이런 부분도 해서 이게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자신감을 가지고 이분도 원래는 화장품 하는 분이 아니었고 그 음식점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작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강원도에서 할 때 이런 스토리를 좀 한번 얘기해달라고 대표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저희 이준호 지원장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누구마이 우리 저기 성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지리산 뭐 몇백 미터에서 우리 대표님이 그 원료도 수입하는데 아시겠지만 그 유럽 인증 같은 건 3km 내에 그 저기 농약을 하다 보면 이게 인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어쨌든 저희는 다양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한시라도 이제 여쭤보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또 경기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새로운 것들을 올리면 저희 단체방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저한테나 아니면 저기 가면 저기 정진우 계장님 아까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우리 발표자로 뒤에. 그래서 이천대는 우리 정진우 계장님을 그 참고로 했고요. 경기 바이오센터는 우리 그 부진모 박사님 그리고 뭐 경희대는 저기 정대민 교수님 들어가 있고 강원대는 또 이 교수님과 또 저기 손아 교수님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올리게 되면 바로바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김현영 교수 초청하면 김현영 교수님 해양 쪽에 관련된 거 있으면 중요한 건 아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하시면 한 뭐 1, 2년, 3년에도 뭐가 자리 잡으시게 되면 그걸로서 전략적으로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저기 초임계 가지고 하시게 되면 과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그 전화 우리 김일 박사님도 뭐 이쪽 부분에 또 전문가지 우리 또 우리 지원장님도 이쪽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보다는 이쪽 부분이 더 자문이고 저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40년 가까이 인프라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회사나 이런 어떤 부분이 제품이 나오면 서울대 뭐 교수님들 그 피부 쪽에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건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써머리에서 하고요.
주제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제가 단순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몇 분한테 이렇게 모니터링 직접 해서 이 부분이 좋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천에서는 기회가 되면 아마 하반기 한번 더 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지금 수원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조금 강사분이나 여러 가지 시간을 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의견 주시면 고맙습니다. 식당 안내. 식당 안내. 식당은 아까 말씀드린 예그리나라고 아까 여기 주차하시고 여기 이쪽 좌측으로 길 건너자마자 바로 지하 1층입니다. 그래서 식당 지금 바로 준비해놨고 식사하시고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식사 부분은 부담 안 하고 시간도 원래 저희가 아마 길도 많이 막히시니까 하여튼 저기 오늘 저기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후에는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준비해서 알찬 연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